저는 9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몫으로 일하시다가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하셨고 그 후 몇 달간 혼수 상태로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엄마의 눈물 없는 얼굴. 엄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해요. 제가 듣지 못하게, 제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쌓인 빚들, 그리고 당장 내일의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독촉했고 친척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힘든 시기에 엄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온갖 일을 하셨죠.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와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30 후반의 나이였는데도 엄마는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주시는 밥을 감사히 먹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부모님께 새 옷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걸 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엄마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몇 년간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저희 두 모녀가 살 수 있는 쪽방에 달려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시며 정말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가서 설거지를 돕고 주말에는 홀서빙을 도왔습니다. 엄마의 국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는 국물 하나를 내는데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뼈를 하루 종일 푹 고아서 진한 육수를 만들고 고기는 가장 신선한 것만 사용하셨죠. 재료비가 더 들어도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들이 먹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하니? 정성이 곧 맛이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은 하나둘씩 늘어났고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자 가게는 2배로 확장됐고 직원도 고용하게 됐습니다. 집안의 빚도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작은 공장 같은 작업장을 얻어서 국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국밥집이 무슨 프랜차이즈까지 해? 자칫하면 지금 잘 되는 것도 다 날릴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가맹점을 하나씩 늘려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직접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맛을 체크하셨고 원재료 공급도 직접 관리하셨어요. 어느 가맹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간판을 단 이상 어디서든 똑같이 맛있어야 해. 그게 책임이야. 엄마의 그런 원칙 덕분에 정성국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엄마의 국밥집은 전국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을 둔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빚에 시달리는 가난하고 기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사업가이자 서울 한복판에 150평 규모의 본점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엄마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는 이제 서울 서대문구의 명물이 되어 있었고 맛집으로 소문나서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엄마는 제 영웅이었고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성공을 이뤄낸 엄마.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엄마처럼 성실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나름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의 경력을 쌓고 지금은 엄마의 회사에서 신메뉴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엄마가 얼마나 꼼꼼하고 원칙적인 분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엄마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절망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 무너지지 않고 저를 지켜주신 엄마. 눈물을 삼키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엄마. 저는 평생 엄마께 은혜를 갚으며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엄마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평생 소원이었던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만 사신 엄마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이나 행복은 다 포기하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저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회사에서 능력 있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식자재 유통회사의 영업팀장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교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는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고민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고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는 정말 기쁘다. 엄마의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행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중간 관리직이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엄마도 함께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엄마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셨죠. 첫 만남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견례를 앞두고 남자친구는 내게 뜻밖의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인데? 너네 어머니가 무슨 일 하시는지 우리 엄마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말아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정당하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왜 숨겨야 해?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예전에 친척 중에 돈 문제로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 그래서 혹시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괜히 오해할까봐 그래. 그냥 평범하게 작은 사업한다고만 해줘. 저는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그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때 엄마가 회사 대표라는 건 말하지 말자. 그냥 국밥집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안 될까?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러고 싶다면 엄마는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니까. 저는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는 단정한 옷을 입으셨고 예비 시댁 부모님도 정장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주문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물으셨어요. 사돈댁은 무슨 일 하세요? 엄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국밥집요? 어디에서 하세요?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고, 저는 불편한 기류를 느끼며 남자친구를 쳐다봤지만 그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장사가 어때요? 국밥집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안 되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정중하게 대답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왠지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네요. 국밥집으로는 뭐 사돈댁에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명히 엄마를 무시하는 투의 말투였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를요. 평생 정직하게 일하시며 저를 키우신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셨지.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할게. 아니야, 괜찮아.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 그런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상견례 이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간섭과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시댁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희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예쁘긴 한데 국밥집 딸이라고 하니 좀. 뭐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말이야.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 알아. 근데 있잖아, 결혼하면 우리 아들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말아야 해. 우리 아들 월급도 많지 않은데 너가 괜히 친정 도와주겠다고 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제가 남자친구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시댁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와 둘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께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와 단둘이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여행하며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같이 유럽 여행 가자.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시던 파리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그래, 정말 괜찮겠니? 시간도 없을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엄마를 위한 거니까.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여행 일정을 짜고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 다음 달에 엄마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2주 정도 다녀올 거야. 그래, 좋겠다.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 남자친구는 흔쾌히 축하해줬고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나야.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너희 어머니랑 둘이 유럽 여행 간다며? 아, 네.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효도 여행 다녀오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친정엄마랑 여행을 간다고? 그럼 나는? 네, 어머님요? 너 결혼하면 우리 집 며느리잖아. 그럼 나를 먼저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를 먼저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 아직 결혼 전인데요.
그리고 이건 제가 친정어머니께 드리는 결혼 전 마지막 선물이에요.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넌 출가 외인이야.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보다 우선이라고. 당장 그 여행 취소하고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 유럽 여행 취소하고 어머니를 먼저 모셔가래.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욱 집요하게 저를 압박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를 먼저 챙기는 게 말이 되니? 너희 엄마는 무슨 유럽 여행까지 가냐? 제주도면 충분하지. 당장 취소 안 하면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야. 그 문자들을 보며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엄마께 효도하는 것조차 막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고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이 여행은 제가 오래전부터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하던지 지금은 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저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뭐? 이것 봐. 이게 지금 말대꾸야? 기껏해야 국밥집 딸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는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회사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목을 힘껏 잡았습니다. 이것 봐, 국밥집 딸.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 주제에. 이거 놓으세요. 애비도 없는 것이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 만나줘서 다행인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건드리고 엄마를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게 상상할 수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와 우리 엄마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욱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결혼 안 하겠다고? 좋아, 그럼 끝이야.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얼마나 버릇없는 애인지 다 잃을 거야.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진짜 왜 저러시지?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고 제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엄마는 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행복을 먼저 생각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건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동안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엄마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표라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작은 국밥집 한 곳만 운영하는 것처럼 말했고, 제가 그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위선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가게로 다 같이 오면 안 될까? 식사라도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한테도 말해볼게.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도 이 상황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본점으로 갔어요. 엄마가 직접 운영하시는 150평 규모의 본점이었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 찬 홀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숙련된 직원들, 그리고 입구에 걸린 전국 30개 가맹점 운영이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크네? 그래봤자 국밥집은 국밥집이지. 저희는 가게 한쪽에 마련된 사무실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식당 영업이라기보다는 체인점 문의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나를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뭐야? 설마 나한테 사과하려고? 오늘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동안 너가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엄마, 제발 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킬 테니까.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요? 당신 내가 국밥집 하는 거 맞잖아. 그깟 국밥집 가지고 무슨 대단한 척을 하는 거야? 엄마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건 이 한 곳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세 개 더 있다고. 입구에서 못 보셨나 보네요. 전국에 30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맹점의 본사가 여기고 대표가 바로 저입니다.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대표시라고요?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이 국밥 프랜차이즈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이 회사의 신메뉴 연구개발팀 연구원이고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책임연구원이라고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명함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엄마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20년 전 작은 국밥집 하나로 시작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고 그 정성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10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본사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국밥집이 사실은 자신이 상상도 못할 규모의 성공한 사업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돈댁께서는 제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우리 딸을 무시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오해를 했네요. 몰라서 그랬어요. 만약 알았다면.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저희를 존중해 주셨을 건가요? 엄마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업가가 아니었어도 단순히 국밥집 하나만 운영하는 사람이었어도 저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은 저와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무시하셨어요.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자친구도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우리 인연은 끝났어요. 그건 어머님이 끝내신 거예요.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셔서 폭력을 행사하셨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도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왕 오셨으니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저희는 룸을 나왔고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나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서 수없이 많은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 그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그를 만났고 그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막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없어.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가족이 된다는 게 두려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엄마와 나를 무시하실 것 같아.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해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매일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이제야 우리 엄마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닐까? 제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마도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어두워지자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우리 엄마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화가 나. 왜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도 엄마가 너무 실망스러워.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가 눈물을 보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결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날 우리는 결별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 그래,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엄마랑 인연 끊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 엄마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나도 엄마가 용서가 안 돼. 그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며 함께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는 스스로 책임지고 살라고. 나는 더 이상 엄마의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전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랑 인연을 끊었대요. 엄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참 안타깝구나.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저희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거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가진 게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 존중과 겸손,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은 슬펐지만 만약 그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면 평생 불행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에 엄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유럽 여행 아직도 가고 싶니? 당연하죠. 엄마, 우리 꼭 가요. 그래, 그럼 이번 달 말에 출발하자. 엄마도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야. 비록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으로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켜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저는 사랑보다 더 큰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나를 지켜준 엄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엄마와의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사진을 찍었고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여행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딸, 엄마 정말 행복해? 이렇게 좋은 곳에 너랑 함께 올 수 있다니. 엄마와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것을요. 앞으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과 허영, 차별과 무시는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꿈 같은 2주간의 유럽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엄마와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제가 31살이 되던 해 친구의 소개로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력이었죠. 나 카드는 거의 안 써. 현금으로만 쓰는 게 습관이야.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의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현금만 쓴다니?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쓰고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드 긁다가 빚만 늘어나잖아. 나는 그러기 싫어서 현금만 써. 그래야 내가 얼마나 쓰는지 눈에 보이거든. 데이트할 때도 그랬습니다.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맛집을 찾아다녔고 영화도 거의 조조 할인을 이용했어요. 처음엔 좀 아쉬웠죠. 다른 커플들처럼 화려한 데이트를 하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만나다 보니 절약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 그 남자 좀 짠돌이 아니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 맞아. 너 나중에 결혼하면 용돈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걱정 반 농담 반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써야 할 때는 과감하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선물로 줬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은 명품이었죠. 어떻게 이런 걸. 너 갖고 싶어 하는 거 알았어. 내 용돈 몇 달 모았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잖아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색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고요. 사실 나 지금 결혼 자금 모으고 있거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집 장만하고 싶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부모님 돈으로 집 사고 결혼 자금 받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온전히 내 힘으로 하고 싶어. 그래야 나중에 당당하잖아.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자립심 강한 남자. 저는 점점 그에게 끌렸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우리는 큰 싸움 한 번 없이 지냈어요. 물론 가끔 제가 좀 더 낭만적인 데이트를 원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집에서 요리해서 소풍 가기, 야경 명소 찾아다니기, 무료 전시회나 공연 관람하기. 돈을 많이 안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와 함께하며 배웠죠. 부모님께 그를 소개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착하고 알뜰한 청년이네. 요즘 애들은 펑펑 쓰기만 하는데. 엄마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빠도 끄덕이며 흐뭇해 하셨고요. 그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죠. 교제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절약 정신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말이죠. 그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절약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던 거죠. 곧 모든 게 무너질 줄도 모른 채 저는 행복한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두 집안 모두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자기야, 우리 예산 한번 정리해보자. 그는 노트북을 펴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 비용 항목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예단과 예물, 스드메, 신혼집 계약금, 가구와 가전. 하나하나 보다 보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최대한 아껴야 해. 내가 모은 돈이랑 네가 모은 돈 합치면 이 정도고 부족한 건 어느 정도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저희는 각자 몇 년간 모은 돈을 합쳤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대출을 받기로 했죠.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갚아나가면 돼. 신혼집 계약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역세권에 괜찮은 투룸을 찾았고 넓진 않았지만 신혼집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구는 중고로 사자. 응? 중고? 요즘 중고장터 보면 멀쩡한 가구들 엄청 많아. 새 거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인데 가구를 중고로 채운다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새 가구로 장만하는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중고장터를 검색해보니 정말 상태 좋은 가구들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침대는 새 걸로 사자. 그건 좀. 당연하지. 침대랑 매트리스는 새 거 사고 소파도 새로 살게. 그런데 옷장이나 식탁 서랍장 같은 건 중고도 괜찮잖아. 저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실속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말부터 우리는 가전 매장과 가구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냉장고 어때? 용량도 크고 에너지 효율도 좋네. 좋은데 가격이 좀. 이것 좀 봐. 여기 인터넷 최저가보다 30만 원 정도 더 싸.
그는 모든 제품을 현장에서 보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찾았어요. 그렇게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을 주문했습니다. 모두 온라인 최저가였죠. 자기야, 진짜 꼼꼼하다. 나 혼자였으면 그냥 샀을 텐데. 이것도 다 우리 돈이잖아. 10만 원이라도 아끼면 그게 다 우리 살림에 보태지는 거야.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저도 점점 그의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가구는 중고장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상태 좋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여기 6인용 식탁 세트가 15만 원이네. 새 거 사면 60만 원 넘게 드는데.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우리는 주말마다 중고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어떤 집은 이사 가면서 급매로 내놓은 거라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또 어떤 집은 몇 년 썼지만 관리를 잘해서 충분히 쓸만했고요. 이 옷장 괜찮은데? 근데 문짝에 긁힌 자국 있네. 그 정도는 스티커로 가리면 되지. 결국 우리는 식탁과 옷장, 신발장과 거실장을 모두 중고로 샀습니다. 새 가구 값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요. 그 과정에서 저도 나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알뜰하게 장만하는 재미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둘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조명 예쁘지 않아? 근데 가격이 좀. 알았어, 괜찮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소품이나 인테리어 용품을 보면 그는 항상 가격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비싸다는 결론이었죠. 처음엔 이해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우리 커튼은 새로 맞추자. 창문 크기가 특이해서. 인터넷에 기성품으로 사면 안 돼? 그러면 사이즈가. 그냥 조금 짧아도 괜찮잖아. 결국 커튼도 기성품으로 샀습니다. 창문보다 10cm 짧았지만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입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 살던 원룸에 있던 짐들과 새로 산 가전과 중고로 산 가구들. 이사 비용도 아끼기 위해 작은 트럭을 빌려서 친구들과 함께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사 업체 부르면 최소 50만 원인데 우리가 하면 그냥 트럭 빌리는 10만 원이면 돼. 그래도 힘들잖아. 친구들이 도와준다잖아. 밥이랑 술 한 턱 내면 되지. 이삿날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다들 땀 흘리며 짐을 날랐어요. 저도 함께 짐을 날랐고 그날 저녁 친구들에게 고기를 사줬습니다. 야, 너희 알뜰하긴 하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었어요. 입주를 며칠 앞두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입주 청소 어떻게 할까? 업체 불러야지. 새 집인데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업체 부르면 비싸잖아.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 둘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때 그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모님께 입주 청소 부탁드리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장모님 지금 집에 계시잖아.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청소업체 부르면 20만 원은 나오는데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한 5만 원 정도 용돈 드리면 되잖아. 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농담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금 진심이야? 응, 왜? 장모님 요즘 시간 되시잖아. 그리고 청소업체 부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야, 우리 엄마 지금 허리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거 알잖아. 알지. 그래도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일하시면서 허리랑 무릎 다 망가진 거 알잖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만두신 거야. 지금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계시다고. 그래도 청소는 할 수 있잖아. 살살 하면 되지.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청소가 그렇게 쉬운 거 같아? 입주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구석구석 닦고 창문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게 살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5만 원 드린다잖아.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청소 일을 하시는 사람이야? 그냥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장모님이 시간 되시니까. 시간 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너도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가족끼리 도움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끼리 도움 주고받는 거? 그럼 시어머니한테도 부탁해봐.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안 돼. 왜? 우리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보셨어.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일만 하셨는데 괜찮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엄마는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 20만 원 아끼려고 아픈 사람한테 청소시키자는 게 경제적인 거야?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교제 2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며칠 후에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저는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장모님께 10만 원 드릴게. 5만 원은 너무 적었던 것 같아.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야,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뭐를?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우리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네 태도가 문제라고. 아픈 사람한테 힘든 일을 시키려는 게 문제라고. 나는 그냥 도움 요청한 건데. 도움이 아니라 이용이지. 너는 우리 엄마가 집에 있고 돈도 아낄 겸 해서 시키려는 거잖아. 진짜 도움을 부탁하는 거였으면 우리 엄마 상태부터 먼저 생각했어야지.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우리가 돈이 빠듯하니까. 돈이 빠듯하면 우리 둘이 하면 되잖아. 왜 우리 엄마를 끌어들여?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 시간 없으면 업체 불러. 그게 정상이야. 20만 원이잖아. 20만 원 아끼려고 장모 부려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야? 5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청소시키는 게 부려먹는 게 아니면 뭐야? 우리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받고 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붙잡고 있는 엄마를 보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식당에서 청소일로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그러다가 몸이 망가진 거예요. 허리 디스크와 무릎 연골 손상.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5만 원에, 아니 크게 인심 써서 10만 원에 입주 청소를 시키자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아니, 어쩌면 깨져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 가족을, 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저도 정리가 필요했기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자기야, 내가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의 말에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께는 청소 부탁 안 할게. 대신 우리 둘이 주말에 같이 청소하자. 업체 안 불러도 될 것 같아. 이틀 정도 투자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20만 원 아낄 수 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본질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나는 네 말 듣고 장모님한테 부탁 안 하겠다는 건데. 너는 왜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봤어? 그건 경제적으로. 됐어.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부탁하자.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께 입주 청소 부탁하자. 10만 원 드리면 되잖아. 너도 말했잖아. 가족끼리 도움 주고받는 거라고. 야, 그게 무슨. 왜? 시어머니는 안 돼. 우리 엄마는 되고.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못하셔. 왜? 왜긴 왜야? 우리 엄마는 하늘 같은 분이야. 평생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보셨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하늘 같은 분? 그럼 우리 엄마는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엄마는 평생 그런 일 하시면서 사셔도 괜찮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못 하신다는 거지?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 지금 네 말이 그런 뜻이잖아. 우리 엄마는 만만하고 시어머니는 귀하신 분이라는 거. 만만하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냥 뭐?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돈도 아낄 겸 해서 시키면 되겠다 싶었던 거지? 시어머니는 그런 일 시키면 안 되고.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박했어요. 우리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 그럼 우리 엄마는 건강해?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 다 닳아서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시어머니보다는 괜찮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연세가 올해 66이잖아. 우리 엄마는 62이야. 4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안 되고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말해봐. 왜 시어머니는 안 되고 우리 엄마는 되는데?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엄마는 귀하게 여기고 제 엄마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말해줄게. 너는 우리 엄마를 네 엄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똑같은 청소인데 왜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엄마한테는 5만 원 주고 하자고 했어? 아니, 나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우리 엄마 허리 아픈 거 알면서도 청소시키려고 했잖아. 그것도 5만 원에.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늘 같은 분이라서 안 된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알아. 내가 장모님 몸 상태를 고려 안 한 게 잘못이었어. 그것뿐이야? 너는 우리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어.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나는 장모님 존중해. 존중하는 사람이 5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청소시켜? 그것도 아픈 몸으로? 그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만약에 우리 엄마가 아니었더라도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청소 부탁 안 했을 거지?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맞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런 일 하시는 걸 상상도 못 하겠어. 평생 편하게 사신 분이거든. 그래, 시어머니는 평생 편하게 사셨구나.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 나 키우려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이용이 아니라. 이용이지. 네가 뭐라고 포장하든 그게 이용이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 이 결혼. 자기야. 그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 제발 진정하고 얘기 좀 더 하자. 더 할 얘기 없어.
너는 끝까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문제는 그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야. 네가 나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좀 늦었지?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명절 때마다 가족 행사 때마다 제 부모님은 항상 뒷전이 되겠죠? 시부모님만 귀하게 모시고 제 부모님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결혼 생활.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안 되겠다고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 정말 해야 하는 걸까? 남자친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화를 가라앉히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입주일 당장 다음 주인데 청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청소 얘기부터 하는 그 사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또 메시지가 왔어요. 왜 연락 안 해? 화났어? 나는 어쩔 수 없으면 청소업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야지. 며칠째 제대로 안 먹잖아. 조금 이따 먹을게. 무슨 일 있니? 신랑한테서 연락 없어? 엄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께 전부 말씀드렸어요. 입주 청소 얘기와 5만 원 얘기, 그리고 시어머니는 하늘 같은 분이라고 한 그 말까지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니? 모르겠어요, 엄마. 사랑하는 사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사실 청소 정도야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 사람 마음이 문제지. 그런 마음으로 네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그 사람이랑.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주말에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뭐 얘기할 거 있어?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나 진지하게 고민했어.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파혼하자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말했어요. 청소 문제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청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지. 나는 너 사랑해.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존경해. 말로만 존경한다고 하면 뭐해? 행동은 정반대잖아.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나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데이트 비용도 내가 다 냈고 생일 선물도 챙겨줬고. 그래, 고마워. 근데 그게 다야? 뭐가 더 필요한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2년 동안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겠어? 너한테 결혼은 뭐야? 사랑? 아니면 효율적인 선택? 무슨 소리야? 너는 결혼을 거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얼마 투자했고 얼마 이익인지 계산하는 것처럼.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진심으로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과거형이네. 지금도 그래. 나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신혼집 계약금에 가구에 가전에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고요. 돈 얘기부터 하는 거 봐. 역시 너한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거네. 당연하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몇 천만 원인데. 그럼 반반 나눠. 계약금 손해는 반반 부담하고 가구 가전도 네가 가져가든지 팔든지 해. 그게 말이 돼? 네가 파혼하자고 해놓고? 내가 파혼하자고 한 이유가 뭔데? 네가 먼저 문제를 만들었잖아. 청소 하나 가지고. 청소가 아니라고 했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나는 너랑 결혼 못하겠어. 지금까지 사귄 시간이 2년이야, 2년? 그 인연이 아깝긴 해. 근데 앞으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정리할게. 변호사 통해서 위약금이랑 손해배상 정리하자. 손해배상 네가 나한테 줘야지. 그건 변호사가 판단할 거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안도감 말이죠. 엄마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끝났니? 엄마, 다 끝났어.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엄마, 미안해.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서. 아니야, 결혼 전에 안 게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혼 사유가 명확하네요.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와 가족 모독. 이 경우 위약금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말요? 네, 판례상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케이스는 명백히 상대방 잘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파혼 통보와 함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위약금을 내라고?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검토한 거야. 불만 있으면 너도 변호사 선임해. 미친, 입주 청소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청소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결혼은 깨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걸 말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두드려봤고 그 다리가 부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건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파혼 통보 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문 좀 열어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왜 온 거야? 할 얘기 없는데. 할 얘기 많아. 문 열어.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누구야? 전 남자친구요. 뭐? 이 밤중에? 소리를 듣고 아빠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인터폰을 통해 말했습니다. 돌아가. 내일 통화하자. 안 돼.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불이 켜졌어요. 그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하려는 순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나가서 얘기할게.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현관 밖으로 나갔고 저도 따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입주 청소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취했으니까 집에 가. 안 가. 네가 대답해 줄 때까지 안 가. 엄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내가 그 입주 청소 당사자니까 내가 얘기할게. 아, 장모님? 그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내 딸이 왜 결혼을 안 한다고 했는지 알아? 그게 제가 청소를. 청소 때문이 아니야. 네가 우리 딸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그거 너도 알지? 네, 그건. 알면서도 5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청소시키려고 했지. 그것도 너희 신혼집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야. 마음이 없었던 거지. 우리 딸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네 어머니한테는 절대 그런 부탁 안 했을 거잖아? 아니, 그건. 왜 대답을 못해? 사실이니까 그렇지. 엄마의 말씀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이 자네랑 결혼했으면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을 거야. 시댁 부모님은 귀하게 모시고 친정 부모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집에서. 아닙니다.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데 결혼하면 어땠겠어? 아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데려가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수 없어. 내 딸 평생 고생만 할 게 뻔해. 돈 아낀다고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내 딸한테만 희생 강요할 거잖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끝났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그제야 그는 포기한 듯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멋있었지?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고마워. 그날 밤 세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잘 끊었다.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 뻔했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잘못된 결혼은 돌이키기 힘들어.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에 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위약금이랑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나 변호사 선임했어. 저도 변호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겁주는 거예요. 실제로 소송하면 이기기 힘들다는 거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시하세요. 만약 정말 소송하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일주일 후에 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취하할게. 대신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내가 가져갈 거야. 그래, 가져가. 계약금 손해는 반반?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연락할게. 결국 계약금 손해는 7대3으로 그가 더 많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혼의 주된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였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신혼집 계약은 취소했고 가전제품과 가구는 그가 가져갔어요. 저는 제 집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해는 있었습니다. 저도 몇백만 원이 날아갔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만약 그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명절마다 시댁만 찾아가고 친정은 뒷전에 기념일은 시어머니만 챙기고 친정엄마는 나 몰라라. 집안일은 제 몫인데 돈 관리는 남편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살았겠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는 혼자지만 행복합니다. 잘못된 결혼보다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요.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 모습을 보세요.
평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멈추세요. 직감은 대부분 맞으니까요. 저는 제 직감을 믿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